안녕하세요. 황혼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20억짜리 아파트를 선물하셨습니다. 저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거절하며 시누이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그 결과 드러난 진실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꼭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댁 식구들의 사소한 습관과 눈빛 하나까지 파악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수입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 남편 박민준보다도 훨씬 많이 벌었죠.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은 늘 저를 통제하고 싶어 하셨지만요. 그날은 토요일 저녁, 평소처럼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외에도 스스로를 집안의 공주님이라 부르는 대학 졸업반 시누이 박미나도 함께였죠. 그날 저녁 식사는 유난히 푸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직접 만드셨고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남편이 최근 승진한 직장 동료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죠. 저는 이런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노랗게 잘 익은 귤로 후식을 먹으려던 순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던 가방에서 크림색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봉투였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어머님의 손길에 제 마음속에는 막연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다. 시어머님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느릿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한다는 듯이요. 단순한 성격의 남편 민주는 벌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사람 긴장되게 김미숙 여사님은 저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애정도 미움도 아닌 차가운 계산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민준이랑 결혼한 지 3년이 됐구나. 3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서 고생 많았다. 내 디자인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저를 아신다고요? 정말 저를 아끼셨다면 주말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데 저 혼자 집 전체를 청소하게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 저를 아끼셨다면 제가 개인 물품에 쓰는 돈 한 푼 한 푼을 감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지독한 구두쇠로, 특히 당신 돈에 대해서는 계산이 철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지금껏 제게 비싼 실크 스카프는커녕 진심으로 가치 있는 선물을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봉투를 가까이 당겨 그 안에서 컬러로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건 강남 신축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이다. 내가 최근에 매입한 건데 90제곱미터가 넘고 지금 시세로 20억은 좋게 될 거다. 순식간에 방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귤을 깎던 시누이 미나는 과도를 접시 위로 떨어뜨렸고 남편 민주는 입을 떡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종이를 쳐다봤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그 종이를
제 쪽으로 스윽 밀며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고생과 서러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라. 20억, 너무나 큰 금액, 너무나 갑작스럽고 시어머니의 성격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제게 처음 든 감정은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떡은 열에 아홉은 함정이다. 어른들의 경험에서 나온 이 교훈을 저는 제 직감을 믿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등기부등 본 사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본이었지만 위치, 면적 같은 기본 정보는 명확했습니다. 정말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무슨 꿍꿍이로 이렇게 큰 미끼를 던지시는 걸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집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 김미숙 여사님이 평생 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은혜의 빚을 함께 받는 것이라는 걸요. 게다가 그분 성격에 20억짜리 집을 이렇게 쉽고 조건 없이 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호화롭고 이례적인 선물 뒤에 아주 큰 문제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은 전혀 편안해 보이지 않았고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가에는 어색한 미소가 계속 걸려 있었죠. 저는 말과 행동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큰 선물이라니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일부러 말을 길게 느리며 다른 가족들의 반응을 살필 시간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질투심에 불타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제가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기 전에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거절하되 나중에 시어머니가 제게 책임을 돌릴 수 없도록 가장 교묘하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식당의 침묵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든 압박이 특히 남편과 시누이 쪽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시누이 미나가 참지 못하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왜? 하필 언니예요. 언니는 자기 일도 있고 돈도 잘 벌잖아요. 오빠 아내니까 이미 살 집도 있고요. 정작 집이 제일 필요한 건 저라고요. 저 곧 졸업하는데 안정적인 거처가 있어야 사회생활을 시작하죠. 왜 언니만 편애하세요? 남편 민주는 동생을 말리거나 제 편을 들기는커녕 즉시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제가 선물을 받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미나야, 쓸데없는 소리 마. 지혜야, 뭘 망설여? 20억이야. 20억. 강남 아파트면 세를 줘도 한 달에 수입이 꽤 될 거야. 어머니께서 마음 먹고 주시는 건데 어서 받아야지. 어머니 서운하시게 하지 말고. 남편의 재촉하는 눈빛과 얼굴에 노골적으로 드러난 탐욕은 제 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저 아파트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가 저렇게 서두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20억이라는 숫자만 볼 뿐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절대 거친 단어를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제 거절이 무례하거나 배은망덕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심 많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 미나야. 저는 차분하고 느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 선물은 제게 너무 과분해서 감히 받을 수가 없어요. 김미숙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표정에는 실망과 불쾌감이 역력했죠. 무슨 소리냐. 내가 이미 결정한 일이다. 저는 진심이 담겼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고 있고 수입도 안정적인 편이라 제 거처는 스스로 마련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는 이미 이 작은 집이 있고요. 저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잖아요. 저는 저를 질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시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다르죠. 곧 졸업을 앞둔 사회 초년생이고 좋은 시작이 필요해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얽매인 것도 없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된 자산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든 인생의 든든한 발판으로 삼든할 수 있죠. 이렇게 위치 좋은 강남 아파트라면 저보다는 미나가 훨씬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등기부등본 사본을 시어머니 쪽으로 다시 밀어놓고 최대한 부드럽게 그분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이 선물은 미나에게 주시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딸이 세상에 나가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정말 기쁠 거예요. 저는 애정이 듬뿍 담긴 말로 제안을 마쳤습니다. 속으로는 제 위선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것이 20억짜리 함정에서 벗어날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즉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이지혜,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착한 척 좀 그만해. 20억이 장난인 줄 알아?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 모든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원래도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훨씬 더 험악하고 보기 흉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등기부등본 사본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경하게 찬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제 착한 마음씨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큰 미끼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지혜야, 너. 김미숙 여사님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제게 은혜를 베푸는 척 아파트를 떠안기고 나중에 담보 대출 문제를 슬그머니 꺼내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선물을 시누이에게 떠넘기자 그녀는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시누이 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금덩이라도 발견한 듯 반짝였습니다. 그게 무슨 계획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단지 20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죠. 엄마, 언니가 말했잖아요. 집이 필요한 건 저라고요. 저한테 주세요. 네? 언니가 자진해서 양보했다고요. 미나는 신이 나서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살살 흔들었습니다. 결국 김미숙 여사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등기부등본 사본을 거의 던지다시피 미나에게 넘겼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니 주마.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 내 재산이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 미나는 환호성을 지르며 종이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제가 자기 재산을 내다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엄청난 아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김미숙 여사님의 연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사본만 건넨 것과 제가 시누이에게 양보했을 때 보인 격한 반응은 제 머릿속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요. 닭고물을 그르고스
그리고습니다. 그리고스 그리코리 하루니 개고 그리붙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너 바보야. 지혜야. 20억이라고. 내 평생 그렇게 큰 돈은 본 적도 없어. 그걸 거절해? 미나한테 양보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네가 방금 인생을 바꿀 기회를 걷어찼다는 거 알아? 저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 집은 나한테 주는 선물이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너무 쉽게 얻는 것에는 항상 문제가 따른다고 믿어. 두고 봐. 그 집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즉시 가장 친한 친구인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진은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 담당자로 일하는 유능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라면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문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죠. 유진아, 나 좀 급하게 아파트 하나만 조회해줘. 담보 대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소유주 정보, 거래 내역, 부채 현황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저는 등기부 등본 사본에서 기억해둔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를 유진에게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막 끝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의 메시지가 아니라 시누이 미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아파트 양보해줘서 고마워요. 너무 기뻐요. 방금 아파트 둘러봤는데 인테리어가 좀 낡았더라고요. 언니가 디자이너니까 2천만 원만 지원해줘서 연예인 스타일로 집 좀 꾸며주면 안 돼요? 언니가 제가 독립하는 거 도와주는 셈치고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신우이의 탐욕과 뻔뻔함에 질려버렸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방금 20억짜리 집을 공짜로 받아놓고 이제는 자기 취향대로 집을 꾸미는데 제 돈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함정을 거절한 이상 그 아파트와 관련된 어떤 사소한 일에도 엮이지 않겠다고요. 저는 유진의 소식을 기다렸다가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구세주도 성인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명하고 원칙 있는 한 명의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신우이에게서 집 수리비를 요구하는 뻔뻔한 문자를 받고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번 거절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과 시누이 미나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고려할 때 그들은 분명 다른 방법으로 그 빚더미를 제게 떠넘기려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제가 고객의 새 디자인 시안을 그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늦잠을 자고 있었죠. 문을 열자 김미숙 여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불안과 계산적인 빛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머님은 목소리를 너무 작게 내셔서 하마터면 못 알아들을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안으로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오늘 일요일인데. 저는 어머님께 차를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네, 제 일이 원래 이래요, 어머니. 시간 날 때 서둘러 해야 해서요. 김미숙 여사님은 자리에 앉아 일부러 저를 소파, 자기 옆자리로 바싹 당겨 앉혔습니다. 지혜야, 어제는 네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곧 이어질 회유와 설득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사적이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어제는 내가 순간적으로 충동적이었어.
알지?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갑자기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그 아파트 말이다. 그녀는 남편이 깰까봐 두려운 듯 제 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너무 크고 가치도 높잖아. 미나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그 애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남한테 사기라도 당하거나 이용당하면 어떡하니? 너도 알다시피 미나는 욕심은 많은데 순진해서 나쁜 놈들한테 속기 쉽단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탐욕스러운 성격에 대해 말했지만 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저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서툰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성숙하고 경험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잖니. 그 집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마음이 놓인다. 다시 받아라.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 네가 잠시 맡아준다고 생각해. 내가 미나한테는 내가 더 책임감 있는 사람 같아서 다시 뺏어왔다고 말해뒀다. 넌 효심 깊은 며느리니까 엄마 속상하게 하진 않을 거지? 그녀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다시 받아서 그 20억짜리 집에 걸려있는 어떤 재정적 책임을 떠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해야 했고 어떤 빈틈도 남기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분함과 원칙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제 어머니께서 저와 민준 씨 그리고 미나 앞에서 직접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게다가 제가 직접 미나에게 축하 인사까지 건넸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가 갑자기 그걸 되돌려 달라고 하시면 스스로 뺨을 때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녀의 공개적인 행동을 상기시키기 위해 직접 결정과 직접 건넸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 말을 번복할 권리도 없겠니? 김미숙 여사님은 짜증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께는 그럴 권리가 있으시죠.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나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공개적으로 미나 이름으로 넘겨주기로 한 재산이잖아요. 제가 그걸 다시 받으면 나중에 미나가 제가 자기 집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저는 탐욕스럽다는 오명이나 가족관계를 망쳤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주셨고 미나가 받았어요. 이제 모든 건 미나가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게 최선이에요. 말을 마친 저는 물을 더 가지러 주방으로 가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자리에 앉아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20억짜리 선물로도 저를 함정에 빠뜨리지 못했고 간청으로도 제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김미숙 여사님은 더 이상 착한 척하는 가짜 얼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지혜, 너 무슨 속셈이야? 네가 이 집 식구 맞니? 미나가 공경에 빠지고 내가 난처해지는 꼴을 보고 싶은 거지? 당장 이 아파트 다시 받아. 받지 않으면 넌 날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알겠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고 비합리적인 압박을 가하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 카드를 꺼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일을 키우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압박을 가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어머님,
저는 훨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어머니라고 하셨죠. 아, 저는 항상 어머님을 존중으로 대했지만 저 역시 원칙이 있는 성숙한 여성이에요. 저는 어젯밤 저녁 식사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보상으로 지혜에게 준다고 또렷하게 선언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거절하고 교묘하게 미나에게 양보하는 목소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저는 녹음을 끄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주셨고 저는 자발적으로 양보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하니 근거 없는 말로 저를 압박하실 수 없어요. 네가 감히 날 녹음해? 김미숙 여사님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어머님과 맞서려는 게 아니에요. 20억이나 되는 큰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선물로 주어졌을 때 분명 담보가 잡혀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녀의 공포에 질린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아파트 문제는 어머님이 미나와 직접 해결하세요. 진실이 드러나자 김미숙 여사님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의 차문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사과 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사과들은 사방으로 굴러다니며 으스러졌습니다. 그녀는 증오의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쾅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포위망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유진에게서 정확한 소식이 오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선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객과의 통화를 막 끝냈을 때 은행 리스크 관리팀에서 일하는 제 절친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자를 열었습니다. 유진의 문자는 간결했지만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야, 확인해봤어. 그 강남 아파트 시어머니 명의는 맞는데 작년 10월부터 소규모 대부업체에 10억 원이 담보로 잡혀 있어. 상환 만기일이 올해 말로 곧 다가오고 그 업체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식 금융권은 아닌 것 같아. 너 정말 운이 좋았다. 절대 엮이지 마. 10억 원. 제 연 수입의 2배가 넘는 거액의 빚이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이 보상이라고 불렀던 20억짜리 선물은 실은 그녀가 제게 떠넘기려 했던 빚 폭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큰 재산으로 제 눈을 멀게 한 뒤 제 명의로 돌리게 하고 결국 제가 집을 지키기 위해 담보대출을 떠안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과잉 친절은 경계하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의 인색함은 절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순간적인 탐욕에 눈이 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을 받았다면 지금쯤 저는 10억 원을 갚아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거나 아파트를 통째로 날릴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누이가 저 대신 빚을 떠안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제가 다시 책임을 지거나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압박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법적 방어막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 두었던 김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유진이 소개해준 민사 및 부동산법 전문가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법적 합의서를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미나에게 증여한 사실과 10억 원의 담보대출 상황을 포함한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신중하게 듣고 말했습니다. 이지혜 씨,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군요. 법적으로 김미숙 여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증여하고 박미나 씨가 공개적으로 수락한 것은 구두 부동산 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지혜 씨가 이 문제와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박미나 씨의 서명이 들어간 아파트 양도 확인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여 재산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조항을 추가할 겁니다. 즉, 증여자는 부채나 분쟁 같은 재산 상태에 대해 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미나에게 그 합의서에 서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초안을 작성할 테니 맡겨주세요. 박미나 씨의 탐욕과 무지를 이용해서 서명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집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에 만나 서류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녹음 파일과 담보 대출 서류 그리고 법적 지원까지 갖춘 지금 시댁의 어떤 계략도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 미나와 낯선 남자였습니다. 미나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보세요. 미나는 옆에 서 있던 남자를 집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해 보이는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이분이 제가 새로 고용한 건축가예요. 영화에 나오는 유럽 고전 스타일로 디자인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정도 든대요. 미나는 저를 보며 말투를 명령조로 바꿨습니다. 언니가 당장 1억 원 이체해줘요. 언니는 새언니니까 제가 제대로 독립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집을 꾸며줄 책임이 있잖아요. 집도 양보했으니 끝까지 도와줘야죠. 저는 미나와 똑바로 마주 섰습니다. 지금이 바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미나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어. 그 아파트는 이제 내 소유고 네가 받았어. 1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은 네가 직접 부담해야 해. 미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안 되죠. 언니가 일부러 아파트 안 받고 저한테 모든 비용을 떠넘기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욕심 많고 인색하게 굴지 말아요. 미나의 뻔뻔함에 저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 직접적인 대결이 모든 괴롭힘을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법적으로 저 자신을 보호할 기회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미나의 뻔뻔함은 제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인테리어 업자는 이 대화를 지켜보며 안절부절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머리를 극적이며 명백히 가족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잠시만요. 저는 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고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건 저희 집안일이니 제가 미나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미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압박을 가하려 했습니다. 언니,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1억 원 이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엄마한테 언니가 인색해서 일부러 저를 곤경에 빠뜨린다고 말하길 바라세요? 저는 더 이상 도덕이나 감정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무기, 즉 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김 변호사님이 방금 이메일로 보내주신 아파트 양도, 확인 합의서, 초안과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미나야. 저는 서류와 펜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내주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네가 계속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기회를 하나 줄게. 미나는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즉시 태도를 바꾸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언니? 그게 맞죠? 그래. 저는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1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내가 돈을 내려면 너는 이 서류에 서명해야 해. 저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약정서야.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내 소유가 되었고 분쟁, 부채, 유지 보수비,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수리 비용을 포함한 아파트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네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야. 네가 서명하면 나는 즉시 1억 원을 이체해 줄게. 저는 전적으로 책임진다와 부채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제 목적은 1억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나가 법적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어 제가 그 10억 원의 빚과 무관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빚더미를 원래 소유자에게 공식적으로 떠넘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미나는 서류를 들여다보았고 화나던 표정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1억 원에 대한 욕심은 딱딱한 법률 용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매우 겁을 냈습니다. 전적으로 책임진다니요? 부채라니요? 미나는 더듬거렸습니다. 제 아파트에 무슨 빚이 있어요? 엄마가 깨끗한 집이라고 하셨는데 집이 깨끗한지 아닌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야지. 내 재산이니까. 저는 부드럽게 대꾸했습니다. 집이 깨끗하다면 그냥 서명해. 서명하면 1억 원 받고 인테리어 하면 되잖아. 만약 서명할 용기가 없다면 그건 네가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 문제를 나한테 떠넘기려 했다는 증거지. 그런 경우엔 난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던 인테리어 업자는 이제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미나의 팔을 끌며 말했습니다. 박미나 씨, 집 문제나 담보대출 같은 건 먼저 확실히 해결하시고 나서 수리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미나는 제가 암시한 빚의 진실과 마주할 용기도 법적 서류에 서명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펜과 서류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탐욕이 더 큰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언니가 일부러 날 해치려는 거죠. 미나는 비이성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찾아갈 거예요. 엄마가 공평하게 해결해 주실 거야. 두고 봐요. 미나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인사도 없이 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제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간신히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승리였습니다. 1억 원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미나의 머릿속에 10억 원 담보 대출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데 성공했고 동시에 그녀가 다른 어떤 재정적 합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나가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새로운 대결이 곧 일어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남편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리 전화도 없이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케이크 상자와 값싼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화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지만 그의 눈에서는 피로와 계산적인 속내만이 엿보였습니다. 지혜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주는 앉자마자 비난조로 말했습니다. 네가 미나를 오후 내내 엄마 앞에서 엉엉 울게 만들었어. 엄마 너한테 엄청 화나셨어. 네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엄마가 아껴서 집까지 줬는데 동생을 괴롭힌다고. 저는 민준의 비상식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천천히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 씨, 미나가 우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이것부터 봐. 저는 그에게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그것은 유진이 보내준 10억 원 담보 대출 서류와 지난 2년간의 가계 지출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나한테 주셨다가 내가 미나한테 양보한 20억짜리 아파트에 10억 원 담보 대출 서류야.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만기는 올해 말이고 내가 받기를 거절한 건 내가 당신네 가족을 위해 10억 원 빚을 짊어질 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야. 민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지만 여전히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새로 산 집이라고 하셨어. 분명 네가 오해한 걸 거야. 내가 오해했는지 아닌지는 당신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봐. 소규모 대부업체, 짧은 만기, 이자는 분명히 낮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여기 나한테 아파트 다시 받으라고 설득하러 온 거지? 내가 이 빚을 떠안으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안전해지니까. 그렇지? 민주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지혜야. 엄마는 그냥 널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아파트는 내 손에 있어야 더 안전해. 나중에 우리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를 주거나 팔 수도 있잖아. 그 월세로 우리 가족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는 빚이나 위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매달의 월세 수입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계 지출 내역서 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 씨, 월세로 가족 생활비에 보탠다고? 여기 봐. 저는 눈에 띄는 한 항목, 민준 개인 지출 비용을 가리켰습니다. 95%를 차지하는 반면 공동 생활비 및 민준 기여분 항목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이것 좀 봐. 지난 2년 동안 당신은 공동 생활비에 5%도 기여하지 않았어. 지금 우리가 사는 집 월세도 내가 내고 전기세, 수도세, 식비도 대부분 내가 지출했어. 당신 신용카드 빚도 내가 몇 번이나 갚아줬잖아. 당신은 내 돈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10억 빚이 딸린 아파트 월세까지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당신이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민준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을 직설적으로 큰 소리 내지 않았지만 무게감 있게 폭로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지출 내역서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해를 주선하러 온 사람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비겁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날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다시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아파트와 관련된 당신 가족의 어떤 일에도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 아파트는 미나 거고 빚은 당신 어머니와 미나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나는 내 무관함을 법적으로 증명할 녹음 파일과 담보 대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어.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나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어.
민준 씨, 빚과 재정적 부담을 아내에게 떠넘길 생각만 하고 아내 돈을 이용할 줄만 아는 남편은 내게 기댈 곳이 될 수 없어. 나는 이 아파트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할게.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결혼 생활을 끝낼 때라고 결심했어.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민주는 충격의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하겠다고?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독립적인 삶이 필요해. 시댁 전체의 빚을 갚아주는 이동식 지갑이나 빚쟁이가 아니라 집에 가서 당신 어머니랑 미나한테 모든 게 끝났다고 전해.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케이크 상자와 와인병을 어설프게 챙겼습니다. 지혜야, 그런 말 마. 우리 집안일을 외면하지 마.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힘없이 협박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가가 문을 쾅 닫아버림으로써 이 무의미한 대화를 끝냈습니다. 안도감과 자유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가가 저는 20억짜리 아파트와 무책임한 남편의 족쇄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제 법적 방패를 완벽하게 완성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분통을 터뜨리며 우리 집안일을 외면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떠난 후 저는 쾅 닫힌 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이 많은 번거로움을 가져올 것을 알았지만 무책임한 남편과 계산적인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은 제게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슬픔에 오래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별의 결심에는 현실적인 행동과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민준에게 짧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야. 이혼 서류 준비에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 후 즉시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결심했습니다. 이혼 절차와 아파트 양도 확인합의서 마무리까지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이지혜 씨, 알겠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즉시 서류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박미나 씨가 서류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완벽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오전에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위임장에 서명하고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 내내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물을 주고 제가 거절하며 미나에게 양보했던 저녁 식사 녹음 파일은 양측의 자발적인 의사를 증명했습니다. 유진이 제공한 10억 원 담보대출 서류는 재산의 하자를 증명했고 가계 지출 내역서는 민준의 재정적 무책임을 증명하여 이혼 사유를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10억 원 담보 대출을 쥐고 있는 소규모 대부업체 대표인 용 사장의 공식 연락처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아, 하나만 더 도와줘. 그 X 대부업체 채권자인 용 사장 전화번호 좀 찾아줘. 최대한 정확하게. 나중에 내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해. 지혜야, 뭐 하려는 거야? 채권자랑 직접 얘기하려고? 조심해야 해.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들이 누구고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아두려는 것뿐이야. 걱정 마, 변호사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이건 마지막 예방 조치야. 유진은 동의하고 월요일 저녁까지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법적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제 법적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나가 양도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여 10억 원 빚과 완전히 무관해지는 것. 그리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여 민준에게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대기실에 막 들어서서 서류를 넘겨보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이 초췌하고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네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요. 월요일 아침,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을 예기치 않게 마주친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빚에 대해 암시한 후, 김 여사님은 분명 아파트의 법적 상태를 확인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김 여사님은 제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명백히 만기가 도래한 10억 원 채무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난번의 거만함이나 분노를 유지하지 못하고 대신 비참하게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김미숙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 10억 빚이 있는 건 맞지만 그건 일시적인 빚일 뿐이야. 넌 효심 깊은 며느리잖니. 우리 가족이 집을 잃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니? 김 여사님은 목소리를 낮춰 간청했습니다. 네가 다시 아파트를 받아다오. 네가 나 대신 이 10억 빚만 갚아주면 내가 꼭 갚든지 아니면 월세 받아서 빚 갚는 데 쓰렴. 우리 딸은 아직 어려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네가 빚을 떠안아다오. 제발 부탁이다. 저는 김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애원은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10억 빚을 떠안고 20억짜리 아파트를 구해주면 나중에 자신과 미나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근엄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 대화의 일부를 들은 듯 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혜 씨의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그는 사교적으로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사님과 이지혜 씨는 이 법적 문제에 대해 저와 함께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김 여사님을 사무실로 안내했고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김 여사님 손에 들린 채무 확인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사님, 저는 이지혜 씨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사님은 공개적으로 아파트를 이지혜 씨에게 증여하셨고 이지혜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 후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박미나 씨에게 증여하기로 의사를 바꾸셨죠. 이 행위는 민법상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걔는 내 며느리인데 책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요? 김 여사님은 여전히 매달리려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지혜 씨와 박미나 씨는 별개의 법적 객체이며 재산은 박미나 씨에게 증여되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상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재산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집니다. 즉, 재산의 부채, 담보 또는 어떤 분쟁이 있는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수증자는 그 하자를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그는 채무 확인서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아파트를 증여하실 때 이 10억 원의 빚에 대해
이지혜 씨나 박미나 씨에게 전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설령 이지혜 씨가 받았더라도 그녀는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물며 현재 재산은 박미나 씨 명의로 되어 있고 그녀의 소유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단호한 한마디로 말을 맺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이지혜 씨는 이 빚과 완전히 무관합니다. 여사님과 박미나 씨가 직접 대부업체, 즉 용 사장과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사님께서 이지혜 씨에게 빚을 떠안으라거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무효입니다. 김 여사님은 김 변호사님의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법적 분석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분노와 무력감으로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좋아, 아주 잘났어. 김 여사님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를 두고 있을 줄은 몰랐네. 오늘 일은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채무 확인서를 책상 위에 던지고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몸을 돌려나가 버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김 변호사님만 남았습니다. 이지혜 씨, 보아하니 그들의 연극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군요. 김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박미나 씨가 양도 확인 합의서에 서명하게 해서 증거를 더 확실히 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 빚의 압박과 곧 닥칠 공포 속에서 박미나 씨는 곧 우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격렬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지혜와 원칙, 그리고 법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도 저를 빚의 함정으로 밀어 넣을 수 없도록 튼튼한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할 일은 미나에게 서명을 요구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법적 방어벽이 튼튼하게 세워졌음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10억 원이라는 빚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리며 모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예상대로 재정적 압박과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김 여사님 모녀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김 여사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간 지 이틀 후인 화요일 오후 저는 유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습니다. 지혜야, 너 혹시 강남 근처에 있어?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한테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김 여사님이랑 미나가 그 아파트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 아무래도 담보, 대출 문제 때문인 것 같아. 저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마침 다른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나 바로 갈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유진아? 듣자 하니 미나가 엄마한테 10억 빚을 일부러 속였다고 소리치고 엄마더러 다 갚으라고 했대. 김 여사님은 또 미나가 욕심내서 집을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너 거기 가서 영상이라도 찍어놔. 꼭 필요할 거야. 저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내부 갈등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훌륭한 예비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객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곧장 강남의 그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저는 아파트 해당 층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멈춰서자 안에서 큰 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 모드를 켜고 재킷 주머니에 숨겨 렌즈만 살짝 보이게 했습니다. 들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를 전부 녹음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욕심 좀 적당히 부리라고. 원래 지혜한테 주려고 했어. 걔는 돈이 있으니 빚을 갚을 수 있잖아. 네가 신나서 받겠다고 달려들었지.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네가 10억 갚을 돈이라도 있니? 신우이가 흐느끼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엄마면서 친딸을 속여요. 일부러 20억 빚을 숨겼잖아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엄마는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고 싶었던 거잖아요. 뭐라는 거야? 내가 내 엄마야. 김 여사님이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네가 욕심이 없었으면 그 등기부등본을 덥석 받아들었겠어? 심지어 지혜한테 집 수리비로 1억 달라고까지 했잖아. 네, 그 탐욕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은 거라고. 저는 들으면서 질려버렸습니다. 이 가족의 모성애와 가족에는 돈과 계산적인 속셈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애정이 아닌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엄마가 빚을 속였다고 비난했고 김 여사님은 딸의 탐욕을 탓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음모를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분 더 녹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빚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제게는 또 하나의 튼튼한 방패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혼란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주치리 방패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의 싸움은 김 여사님 모녀가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채무 상환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틀 후인 목요일, 저는 유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대부업체 대표인 용 사장의 상세 정보와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혜야, 상황이 완전히 꼬인 것 같아. 험악해 보이는 낯선 남자 3명이 방금 그 아파트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분명히 채권자일 거야. 너 이럴 때 절대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 저는 지금이 가장 긴박한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 맞은편 카페에 가서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자 3명이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분명 용 사장이었습니다. 위압적인 풍채에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문으로 향하지 않고 바로 미나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미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을 통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용 사장은 서류 몇 장을 내밀며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분명 담보 계약서일 것이고 3일 내로 10억 원을 갚거나 집을 넘기라는 요구일 것입니다. 미나는 떨면서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용 사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안에서 김 여사님이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거만한 모습과는 달리 비굴한 태도로 용 사장과 협상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용 사장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가리키고 미나를 가리키며 법적 명의자가 그녀임을 암시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얼굴이 절망으로 새하얘졌습니다. 미나는 너무 무서워서 방 안으로 숨어 문틈으로 엿보기만 했습니다. 긴장된 대치 끝에 용 사장과 두 남자는 떠났습니다. 저는 모녀가 문을 닫고 집안에서 혼란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짧게 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소리는 없지만 채권자의 등장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미서명된 양도 확인 합의서와 담보 대출 서류, 그리고 녹음 파일을 서류 봉투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미나에게서 공포에 질린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제발요. 아파트 다시 받아주세요. 채권자들이 왔어요. 집을 내놓으래요. 언니가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도요. 언니가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차갑고 단호한 답장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내 것이고 네가 받았어. 이제 네가 직접 해결해야 할 때야. 나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분명히 말했어. 나는 네 어머니의 10억 빚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어. 저는 휴대폰을 끄고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거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채권자 측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제 법적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미나에게 단호한 거절 문자를 보낸 후 저는 시댁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채권자인 용 사장의 다음 목표는 분명 저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모녀는 저를 유일한 지불 능력이 있는 가족이라는 핑계로 내세울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스튜디오로 출근했습니다. 제 스튜디오는 조용한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도면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제 직원인 미연 씨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밖에 남자 3분이 대표님을 찾고 있어요. 인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미연 씨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즉시 누가 저를 찾아왔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용 사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연 씨를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응접실로 안내해드려. 차 내어드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안에는 아파트 양도 확인 합의서,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10억 원 담보 대출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과 타협하지 않을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용 사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지혜 씨요? 용 사장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지혜입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저는 정중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지혜 씨, 우린 차 마실 시간 없소. 우리가 온 건 강남 아파트와 곧 만기가 되는 10억 빚 때문이요. 당신이 이 집 며느리고 유일하게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소. 이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 마시오. 용 사장은 제가 도덕적, 감정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용 사장님, 걱정하시는 바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빚과 아파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증여 당시의 녹음 파일입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께서 제게 아파트를 주셨고 저는 거절하며 자발적으로 시누이 박미나 씨에게 양보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양도 합의서입니다. 재산이 박미나 씨 소유로 넘어갔음을 명확히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저는 명의자도 아니며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재산이 박미나 씨 소유로 넘어갔음을 박미나 씨 소유로, 단 곳도 재산이 박미나 씨 소유로, 그리고 이건 담보대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김 여사님께서 제게 아파트를 주기 전인 작년 10월부터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재산의 이하자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용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것이 김미숙 여사님과 박미나 씨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담보 문제를 의심한 즉시 모든 거래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탐욕스럽지도 원칙이 없지도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할 충분한 증거와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 사장과 함께 온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루아과 궁과 또 분명 그들은 김 여사님 모녀에게 속았거나 적어도 정보를 숨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 사장은 서류들을 집어들어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초기의 날카로움은 미간을 찌푸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혜 씨. 용 사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곳까지 와서 방해한 점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김미숙과 박미나에게 속았거나 그들이 실제 소유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 같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셨군요. 당신이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박미나와 김미숙입니다. 그들은 재빨리 스튜디오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속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댁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까지 제 투명성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채권자들이 직장까지 찾아온 후 저는 김 여사님 모녀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권자들은 돈이나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용 사장과의 대질 이틀 후인 토요일 아침, 저는 유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김 여사님 모녀가 빚 갚으려고 아파트 팔려고 한대. 강남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걸 봤어. 큰 문제에 빠진 것 같아. 저는 그 부동산 사무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과 계산적인 행동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직접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강남으로 차를 몰아 유진이 알려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에 숨어 부동산 광고를 보는 척했습니다. 저는 미나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중개인과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나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김 여사님은 옆에 앉아 미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미나는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 아파트고 서류도 다 있는데 왜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거죠? 중년의 남자 중개인은 평정을 유지하려 곤 애썼습니다. 박미나 씨, 저희가 마지막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앤선, 고객님 아파트는 엑스파이낸셜에 10억 원이 담보로 잡혀 있고 이미 채무상환 기한이 지났습니다. 채권자의 담보 해지, 동의 없이는 매물로 등록하거나 어떤 이전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이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그 단호한 대답을 듣고
미나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허둥지둥 달려가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 역시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희망의 문을 닫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나야, 어머님,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해서 사무실 안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애원하는 빛도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언니는 새언니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발요. 미나는 의자에서 뛰쳐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으며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부렸어요. 하지만 집을 잃고 싶지 않아요. 김 여사님도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변명하려 했었습니다. 지혜야, 이번 한 번만 우리 애 좀 도와다오. 너는 돈이 있잖니. 미나한테 돈 좀 빌려줘서 빚 해결하게 해줘.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미나의 손을 부드럽게 끌어일으켜 세우고 필요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미나야,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나는 말했잖아. 나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나는 너한테 돈을 빌려주지도 이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야. 네가 20억짜리 집을 받았으니 거기에 딸린 빚도 네가 감당해야 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 아파트에서 모녀가 싸우던 영상을 틀었습니다. 나한테는 내 탐욕과 어머니의 계산, 그리고 일부러 빚을 숨기려 했던 무책임함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나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빚을 짊어져줄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직접 용 사장을 찾아가서 협상하는 거야. 저는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못하는 김 여사님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빚을 떠넘기려 하셨을 때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 어머님과 미나는 스스로가 만든 결과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폰도프로 프로토로 프로. 저는 이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미나는 절망에 빠져 부동산 사무실 한가운데서 통곡했습니다. 김 여사님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문제에 대한 마지막 대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제 할 일을 다 했고 제 자신을 보호했으며 진실을 존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부동산 사무실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저는 김 여사님 모녀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을 팔 수도 빚을 갚을 수도 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실패는 그들이 마지막 카드, 즉 가문의 명예와 친척들의 압박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저녁은 시댁 친척 몇 분까지 참석하는 원래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은 김 여사님과 민준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비난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와 민준이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저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동정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울어서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예의로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전체 요리를 마쳤을 때 김 여사님은 젓가락을
그녀는 비통하고 처량한 목소리로 준비된 각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목소리를 떨며 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60억짜리 아파트를 통째로 잃을 뻔했습니다. 제가 며느리 지혜의 고생을 보상해 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그 집을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 지혜의 고생을 보상해 주려고 하지만 그 아이는 무정하게 거절하고 제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10억 빚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제 딸 미나에게 집을 떠넘겼습니다. 미나도 즉시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질 듯 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는 제가 그 집을 받도록 일부러 유도하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빚독촉을 하게 만들었어요. 언니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빚이 있는 걸 알자마자 도망쳤어요. 저와 엄마가 이 거대한 빚을 떠안고 우리 가족이 파산하게 내버려뒀어요. 언니는 탐욕스럽고 무책임해요. 친척 고모들과 아저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고모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집이 빚이 있는 걸 알면서도 미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니? 그러면 못 써. 민준도 끼어들어 무력한 남편 역할을 했습니다. 지혜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다들 너만 보고 있잖아. 계속 침묵할 수는 없어.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김 여사님, 미나, 민준, 그리고 고모, 아저씨들까지 방 안의 모든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나 떨림 없이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고모님, 아저씨들,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 담보 대출 서류, 그리고 김 여사님 모녀가 싸우는 영상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어머님께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저에게 주셨을 때 저는 그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절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미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셨고 미나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행동은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짧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둘째, 저는 처음부터 담보대출을 의심하여 사람을 통해 확인했고 아파트의 만기가 도래한 10억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빚에 대해 어머님으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의 빚과 같은 하자가 있는데 증여자가 알리지 않으면 수증자는 그것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고모님, 아저씨들, 이 영상을 들어보세요. 저는 김 여사님과 미나의 싸움 영상을 틀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미나의 탐욕을 비난하는 소리와 미나가 엄마가 빚을 속였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머님과 미나 스스로 자신들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빚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고 저에게 빚을 떠넘기기 위해 일부러 숨겼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들은 그 부담을 미나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파트의 부채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개입하지 않았으며 채권자에게도 제 무관함을 증명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방 전체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를 존경하던 친척들은 이제 김 여사님과 민준을 비난과 실망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미수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한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수법을 쓸 수 있어? 이 가족 전체가 그 애한테 빚을 떠넘기려고 작당한 거냐? 방금까지 이를 키우려던 민주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말했듯이 이혼할 거야. 서류 보낼게. 계산적이고 속임수만 쓰는 남편. 그리고 그런 가족과 더는 함께 살 수 없어. 저는 김 여사님과 미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리고 카도를 서섰들. 도리고 돌아섰습니다. 부모님, 아저씨들, 저는 이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엄청난 안도감 속에서 그 모임을 떠났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닌 진실과 증거로 맞섰습니다. 그들 가족의 비극은 드러났고 저는 공식적으로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 모임 이후 저와 시댁 사이의 모든 속박은 끊어졌습니다. 그들 가족의 비극은 드러났고 민주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자신을 보호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10억 원의 빚에서 비롯된 후폭풍은 제 전 시댁에 빠르고 잔혹하게 들이닥쳤습니다. 10억 원의 빚은 만기가 되었고 용 사장과 대부업체는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압박과 친척들 앞에서 진실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김 여사님은 빚을 갚기 위해 저와 민준이 살던 낡은 집을 헐값에 팔아야만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기에 집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10억 원의 담보대출과 살인적인 이자를 모두 갚고 나자 김 여사님은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집에서 쫓겨나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한때 연예인 스타일의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꿈을 꾸었던 시누이 미나는 이제 쓰디쓴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돈도 엄마의 보호도 없어진 미나는 육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정보망이 넓은 유진을 통해 미나가 마트에서 낮은 급여를 받는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추가 수입을 위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기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 귀하게 자라며 호화롭게 살던 그녀는 이제 생계를 위한 고된 삶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정의 재정이 무너지자 민준의 부실한 재정 관리 능력도 드러났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1천만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빚이 은행에 발각되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은행은 공식적으로 민준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작은 빚으로 민준은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고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정직 업무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쳤습니다. 제 경우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이유가 없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엮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달 만에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저는 전 시댁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어떤 재산이나 비용 손실도 없이 경제적 독립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증오나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가족이 속임수와 계산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을 때 선택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고 제 경력과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후 저는 공식적으로 독신이자 독립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긴장된 가족 식사, 시어머니의 감시하는 눈초리 또는 남편과 시누이의 재정적 계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난 3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일에 모든 힘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 사건과 전 시댁의 계산적인 행동은 제게 생활 공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성,
특히 독립적인 여성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자율적이며 자신의 필요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스튜디오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필요한 독신 여성을 위한 공간, 집에서 일해야 하는 젊은 엄마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또는 편의성과 보안에 중점을 둔 미니멀리스트 아파트와 같은 특화된 디자인 프로젝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제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요란하게 광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의 전문성과 이야기가 명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객들은 제 재능뿐만 아니라 독립과 자율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끔 옛 동네 관리사무소나 공동의 친구들을 통해 전 시댁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고객을 만나러 옛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 정보를 좀 물어보려고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저와 친했던 관리 직원인 미영 씨가 저를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지혜 씨, 이혼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얘기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미영 씨는 제게 김 여사님, 모녀의 최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 기초생활수급 신청해야 한대요. 연금도 빚 갚느라 거의 다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집 팔아서 지금은 미나 씨랑 낡은 연립주택에 비좁은 월세방에서 같이 산대요. 미영 씨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김 여사님은 미나 씨 탐욕을 탓하고 미나 씨는 엄마가 빚을 속였다고 원망하고요. 그 동네 이웃들이 다 알 정도래요. 미나 씨는 여전히 낮은 임금 받으면서 육체노동하고 야간 근무까지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저는 들으면서 통쾌함 대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증오나 관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계산과 부정직함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저는 제가 시기적절하게 멈추고 선한 마음이나 우유부단함이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지 않도록 한 것이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창의적인 디자인 도면, 흥미로운 출장, 그리고 제 힘으로 이룬 튼튼한 은행 계좌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았고 이혼 서류는 종결되었으며 재정적 문제들은 멀어졌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완전히 자율적인 여성으로서의 자신감과 당당함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를 믿고 걱정해 주셨던 친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을 위로하고 효도하기 위해 저는 온 가족을 위한 긴 해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가족을 온전히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여행에서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이 텅 빈 20억짜리 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원칙과 진정한 독립을 갖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한 여성단체가 주최하는 성숙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주제의 커뮤니티 공유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이자 결혼 생활의 어려운 시련을 극복한 사람으로서 무대에 초청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 앞에서 저는 일이나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족 식사 이야기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정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교훈들을 배우는데 3년을 썼지만 그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성의 행복과 삶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독립, 그리고 철저한 원칙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흙탕에서 벗어났고 눈부신 인생이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